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분석해 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바르게 전해드리는 국력의 하루 김창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몰랐던 북의 모습,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곳 주민들의 사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력의 하루 이은혜입니다. 국력의 하루를 통해 이번 한 주도 북과 조금 더 가까워지셨나요? 금요일은 주간 소식을 정리해보는 시간인데요. 이번 한 주간 시청하셨던 북의 모습들 가운데 가장 인상 깊은 소식만 모아봤습니다. 정말 한 주간 참 다양한 북쪽 소식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지금 한번 만나보시죠. 최근 보도된 북의 소식을 전하는 북은 지금입니다. 이제 2022년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모든 분들이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마지막 달을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건 북도 마찬가지겠지요. 특히 모든 단위가 5개년 계획에 따라 자신의 임무와 목표를 뚜렷이 세우고 사는 사회니까 아마 연말이 그만큼 더 바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특히 생산을 책임지는 현장은 더 그럴 텐데요. 먼저 경제 발전에 꼭 필요한 전력 생산 부문은 어떤 상황일까요? 전력 공업성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5개년 계획 수행에서 관건적 해인 올해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해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분발해서 순별, 월별, 분기별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해 나가고 있는 소식입니다. 우리 당 전력공업 정책의 기본 요구는 전력 생산을 경제 발전에 따라세우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앞세우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정에서는 수력과 화력에 의한 전력 생산을 능동적으로 조절해서 당면한 전력 수요를 충분히 보장하는 것과 함께 전력 생산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게 한 대로 지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4사 분기에도 수력 발전소들에서 물 관리를 가학하고 고수위, 고효율 운전을 보장하면서 세형의 효율 높은 수차들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 적극적으로 내밀었습니다. 화력발전 부분에서는 화력발전 설비 대보수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발전 설비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대책 사업을 진행하고 또 같은 석탄으로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혁신 운동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성에서는 당면한 전력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 것과 함께 구체적인 작전과 지휘를 따라 세워서 전력 생산을 계통적으로 누리기 위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공업 부문 소식입니다. 비누와 양말은 어찌 보면 작은 생산품 같지만 인민 생활에서는 꼭 필요한 물건들 중 하나이죠. 용악산 비누 공장과 평양 양말 공장에서는 더 질 좋은 제품, 인민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경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가 반영된 명제품, 명상품들을 개발 생산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우수한 이런 제품들을 도입하고 기능 과정에 제품이 질도 갱신되고 또 원가도 낮추기 위한 이런 사업 많이 진행됐습니다. 이제는 220여 가지로 늘어났습니다. 제품의 가지수가. 그래서 올해 상품 전시에 나가서도 어떤 측면은 갱신하고 어떤 측면은 좀 더 개선해야 되겠구나 하는 측면도 많이 알아가지고 사람들이 체질상 특성이 좀 다르니까 거기에 맞게도 다 제품을 좀 더 다양화해서 제품의 가지수를 누리고 질을 갱신하자고 합니다. 양말에서 기본은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달에 50가지 이상의 양말 도안을 생산에 도입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새 제품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도 40여 가지 색깔과 500여 가지 도안을 새로 창작해서 생산에 도입하였습니다. 혹시 아육대라는 예능 프로그램 알고 계세요? 우리 남쪽에서 아이돌 스타들이 육상선수권 대회 벌이는 방송인데요. 북버전 아육대라고 해야 될까요? 제52차 예술인 체육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52차라면 52년째 이어지고 있는 걸까요? 사실은 53년째입니다. 1970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발기로 시작되었는데요. 아마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기 한 차례 개최가 안 되었을 겁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예술인 체육대회를 잘 조직할 때 대하여 라는 논문도 발표할 정도로 이 대회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고 하지요. 연예인들의 체육대회라고 하니까 왠지 아주 화려하고 볼거리도 많을 것 같은데요. 빨리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제52차 예술인 체육대회가 29일에 청춘거리 롱구경기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정용준 동지, 문화상 승정기 동지, 국가융화총국총국장 정용남 동지, 문화예술부문, 관계부문 일꾼들, 창작가, 예술인, 교원, 연구사, 학생들이 경기를 봤습니다. 체육대회에 참가한 단체들의 분열행진과 박력 있고 경쾌한 음악에 맞추어서 펼쳐진 예술인들의 아름답고 우아한 율동은 시작부터 경기장의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이번 체육대회는 무대예술 부문과 영화예술 부문으로 나눠가지고 농구, 배구를 비롯한 구기 종목들과 밧줄 당기기를 비롯한 민족체육 경기, 10여 가지의 체육 유희 오락 경기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요리에 맞춰서 부문별 응원 경기도 조직하였습니다. 각 부문들에서 대중체육 활동을 활발히 벌리면서 선발된 우수한 선수들로 진행되는 이번 경기 대회에 대한 선수들과 응원자들의 관심도 높고 요리 또한 대단합니다. 지금까지 예술인 체육대회 2차 때부터 51차례 참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영화 부문을 대표해서 농구 선수 참가했던 그때의 열기가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방금 농구공 몰고 달리다 녹지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우리 팀이 1등을 했습니다. 오늘의 이 기쁨을 용작, 창작, 창조 활동에 적극 구현해 나갈 결심입니다. 제52차 예술인 체육대회는 다음 제8차 대회와 다음 중앙위원회 조론회의들의 사상과 정신을 높이 받들고 문화예술 혁명의 새로운 굴기를 지펴올리기 위한 창작, 창조 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가고 있는 문화예술부문 일꾼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의 혁명적 열의와 드높은 체육 열기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체육대회에서는 무대예술부문이 종합 1등을 쟁취했습니다. 북의 오늘을 구석구석 들여다보는 북녘 돋보기입니다. 1년에 1만 세대씩 지어 올려지는 주택지구들과 새로운 거리, 또 농촌 살림집, 그전에는 류경 치과병원, 옥류 아동병원에 육아원, 애육원, 문수 물놀이장, 과학기술 전당, 이렇게 다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 정도인데요. 김정은 시대를 여러 단어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건설의 대번영기, 이 말만큼 잘 어울리는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축은 나라와 한 시대의 국력과 문명을 대표하는 그림이요 조각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수천 년 전 건축물을 통해 그때의 정치, 경제, 문화를 파악할 수 있지요. 그래서 지금 북의 건축물을 통해 그 사회가 지향하는 문명의 높이와 민중들의 지향을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북은 건축에 있어서도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잘 실현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데요. 건설의 첫 단계인 설계에서부터 그 정신이 잘 구현이 돼야겠죠. 오늘은 그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인재들과 또 북의 건축 사상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성과 거리. 1년 남짓한 기간에 신화적인 속도로 솟아오른 이 거리를 감회 깊이 돌아보는 설계가들의 발걸음이 왜서인지 여기 반원형 고가다리 앞에 와머졌습니다. 그때가 그 2020년 3월이라고 하면 여기 그 성화홀이 준공을 한 달 앞둔 때였습니다. 바로 여기서 경리안청 성수께서 이 성화홀이
매 건물들이 건물 형성과 배치가 정전이 경영거리와는 한약이 다르다고 또 설계를 괜찮게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동행하던 한 일꾼이 경리하는 청수동측에 우리 설계가들이 건축에서의 비반복성을 살리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썼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리하는 청수동측에서는 동행하던 일꾼들을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이제부터 진짜 수도건설이 전기를 창조해야 한다고 또 한 해 뒤에 건설하면서 우리 건축이 발전하고 변형한다는 것을 건축사에 기록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설계가들은 설계로 주체의 건축사를 써나가는 사람들이며 앞날의 개척자이고 또 22세기 조선의 모습, 평양의 모습을 그려나가는 그 미술가라고 정말 뜻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체 건축사를 쏘나가는 사람들, 앞날의 개척자. 설계가들의 가슴은 격정으로 설레었습니다. 우리가 진행하는 대건설의 매 단계들이 보다 새로운 발전을 위한 창조 과정으로 부단히 갱신되는 문명의 도약 단계로 되어야 한다는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뜻을 새겨안을수록 그들의 가슴 바다에는 추억의 파도가 끝없이 밀려왔습니다. 유명한 설계가들 치고 거의가 다 우리 대학 졸업생들입니다. 그들이 가슴속엔 자기들이 노후에 경의하는 청취동지를 대학의 명예 총자로 높이 모신 2013년 11월 26일이 이야기가 소중히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우리나라 건설 역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제1차 건설부문 일꾼 대감식을 며칠 앞둔 날이었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청취동지께서는 계획 부분이 어느 단위를 먼저 현지 지도할 것인가를 많이 생각하다가 평양건축대학이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왔다고 하시면서 대학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뜻깊은 작업을 남기셨습니다. 그날 미술 실기실에도 들으셔서 우리 학생들이 그 석사를 그리는 모습도 봐주시면서 앞에 앉은 두 학생은 형태와 자세를 비슷하게 뽑았다고 뒤에 앉은 학생은 석사 대상의 특징을 비슷하게 뽑았다고 평가도 해주시면서 그 인물 석사는 그리는 사람의 그 관습적 특징을 정확히 뽑는 것이 중요하다는 묘리도 가르쳐 주시면서 그 건축가는 그림을 잘 그려야 한다고 그렇다면 공간 표상 능력과 형태와 비례, 색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한다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대학생들의 설계탁에서 문명국이 내일이 그려진다는 것을 명심하고 시간을 아껴가면서 배우고 또 배우라고 하신 경리한 청취동지 그날의 말씀은 우리 대학 교직원 학생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저도 역시 평양건축대학 졸업생입니다. 우리들의 가슴속에는 멈춰 먹여를 찾아주시어 미술 강의도 하여 주신 경리하는 청취동지의 자유로운 영상이 늘 간직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여기 백수산 건축연구원에 배치받아 일하기 시작한 1년 5간에 경연한 청취동지께서 우리 연구원을 2차례나 찾아주셨습니다. 바로 2016년 7월과 2017년 3월이었습니다. 그때 경연한 청취동지께서는 설계가들은 사회주의 화원을 갖고 나가는 원의사들이라고 우리 백수산 건축연구원의 설계가들이 당에서 마련해준 준마의 거피를 든든히 틀어지고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아 내달려야 한다는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바로 그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설계가들은 설계 도면에 찍는 점 하나, 선 하나에도 노동당 시대의 사회주의 문명, 인민의理想과 꿈을 그대로 담을 줄 아는 애국적인 미술가, 창작가가 되어야 한다는 뜻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대한 스승의 강의는 이렇게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방방곡곡 일도서는 건축물들마다에서 설계가들은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는 이 세상 제일 귀중한 강의를 계속해서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세계를 보는 눈을 틔워주고 수준을 높여주시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요한 자리들을 내려보내주시고 바람 세찬 건설장에서 손수 그림까지 그려가시면서 귀중한 시간을 바쳐주신 그이는
정녕 우리 설계가들의 위대한 스승이시였습니다. 친히 지도해 주신 문수물놀이장 형성안만 해도 113건, 료명골이 형성하는 수십 차에 걸쳐 1390여 건, 삼지연시를 남들이 흉내조차 낼 수 없고 모든 면에서 현대적인 지방도시의 면모를 훌륭히 갖춘 본보기로 꾸리기 위해서 지도해 주신 형성안만 해도 무려 1만 1360여 건. 근데 우리가 많은 설계도 작성한 과정에 경의하는 청구서 동지께서 바라시는 그 높이,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설계가들은 이 세상 제일 위대한 건축의 고장을 스승으로 모셨기에 주치건축의 오늘과 내일을 쏘나가는 자기들은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치건축사를 쏘나가는 사람들, 앞날의 개척자, 22세기 평양의 모습, 조선의 모습을 그려내는 미술가. 정녕 여기에는 우리 설계가들을 세월을 앞당겨가는 현대 문명의 창조자, 앞날의 개척자로 내세워 주시며 우리 인민을 보다 문명하고 아름다운 내일에로 인도해 주시려는 인민의 위대한 어버이의 응심 깊은 사랑의 세계가 그대로 어려 있었습니다. 평양건축대학과 백두산 건축연구원 설계자들 만나보고 왔습니다. 일단 설계자들 얘기 나누기 전에 김정은 총비서가 문수물놀이장은 113여 건, 그러니까 설계 도면을요. 여명거리는 1,300건이 넘게 받고 삼지연 씨는 무려 11,360여 건이나 직접 설계 도면을 봤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열이도 열이지만 좀 그쪽 분야에 일가견이 있나 봐요. 예, 이 김정은 총비서가 우리가 오늘 본 그 평양건축대학의 명예총장을 맡을 정도로 관심이 대단히 높습니다. 네.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평양동물원의 입구? 호랑이 입 쩍 벌리고 있는 그거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김정은 총비서가 직접 기획 설계했다라는 것인데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좀 매력적인 건축물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정신인데, 이 이용 대상들의 연령대, 그들의 심리 조건을 활용한 건축 설계를 대단히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김정은 총비서가 이 건축 설계에 대한 그 관심, 또 이제 공부, 뭐 사색이 굉장히 깊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꼼꼼히 보고 심지어 전문적인 견해까지 있으면 그 분야 일꾼들이 좀 부담스럽고 그럴 것 같은데요. 이런 설계자 일꾼들을 키우는 학교겠죠. 뭐 김정은 총비서가 명예총장까지 하고 있다는 그 평양건축대학, 어떤 학교예요? 예, 평양건축대학은 그 건설 분야, 건축 분야에 있어서의 이제 인재를 양성하는 국립대학인데요. 네. 원래 처음 시작할 때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의 토목공정학부로 출발을 했어요. 그랬다가 이제 53년도에 가서 평양건설건재대학으로 이제 분리되었는데 이게 2014년도에 와서 이제 평양 건축대학으로 승격이 되었죠. 그럼 김정은 시대에 와서 그 위상이 좀 높아진 걸로 보이는데요. 이 학교 졸업생들은 거의가 그 백두건축연구원 거기로 진출하는 것 같던데, 그곳 역시나 건축계에서는 대표적인 기관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건축 설계나 도시 설계를 담당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경, 그리고 그 건자재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곳이죠. 이 연구원은 이제 전후 복구 시기에 처음에 이 도시 설계를 담당하는 자그마한 소규모의 이 설계 사무소로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 시기라면 굉장히 그쪽 분야의 기술이나 인재가 많이 필요할 때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1982년도에 설계 연구소로 확장되면서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제 북에서 좀 유명한 건축물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기념비적인 건축물들은 전부 다 이곳 연구원에서 설계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평양건축대학도 같이 결합해서 이 교수들, 연구사들이 함께 설계를 했다, 이렇게 보면 좋죠. 아까 영상에서도 보니까 송화거리,
건축을 담당했던데요. 예, 뭐 송화거리뿐만 아니라요. 이제 그 북에서 알아주는 예를 들어서 그 창전거리라든지 또는 은하과학자거리 또 그 위성에 있는 그 과학자 주택, 미래과학자거리, 뭐 거기다 또 최근에 삼지연시를 만들어낸 것도 그렇고요. 또 화성세대 1만 그 세대 짓잖아요. 거기도 그렇고 연포 온실 농장까지 그야말로 뭐 전부 다 이 연구원에서 설계했다라고 봐도 좋습니다. 야, 지금의 평양을 디자인한 주체였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역할이 꽤 높아 보입니다. 특히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워낙 건축 분야가 일이 많고 또 강조가 되다 보니까 이 연구원의 역할도 그만큼 중요할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사실 김정은 총비서의 관심도 대단히 높지만 그 선대에 있었던 지도자,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이 건축 미학에 대한 관심도 대단히 높았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두 지도자의 가장 강조점은 주로 이제 민족적 색채에 대한 관심을 많이 표현했었는데요. 예, 당시에 이제 지어진 건물 중에 보면 이제 인민대학습당이라든지 또는 인민문화공원 같은 경우 보면 왜 현대적 기와지붕을 이렇게 맞아요. 얹어놨잖아요. 그리고 또 당시에 주체탑, 또 개선문 이런 거는 이제 그 우리나라의 석탑 건축 기법을 현대적으로 이제 재해석해서 이렇게 적용을 시켜놨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훨씬 이전 선대 지도자들부터가 건축에 일가견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 저도 평양 시내를 보다 보면 그 기와지붕이 제일 인상 깊더라고요. 거기에 김정일 위원장은 비반복성의 원칙을 대단히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이, 설계하시는 분들이 이제 다른 나라 것을 이제 흉내낸다거나 뭐 비슷하게 만들려고 한다거나 하는 것을 아주 질색하고 싫어했거든요. 네, 그 비반복성 그거는 지금도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최근에 뭐 송화거리도 그렇고 연포 온실농장의 살림집들 보니까 똑같은 건물 하나도 없이 다 개성 있게 다 제각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김정일 위원장이 강조했던 그 유사성 금지의 원칙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보면 좋겠죠. 네. 또 그뿐만이 아니라요. 또 이어져 오고 있는 게 있는데 김정일 위원장이 가장 강조했던 게 아파트를 지을 때 지상에는 녹지 공원을 만들고 지하로 주차장을 내려보내라라고 하는, 즉 친환경성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는데 그것도 지금 굉장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중요한 원칙이 되었죠. 예, 그런 지점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잖아요. 그걸 예전부터 강조를 했었다. 그러면 지금 북의 아파트는 다 그런 식으로 지어지고 있겠네요. 예, 뭐 지하 주차장으로 전부 짓고 있고 거기에다 이제 전기 충전 시설도 갖추는 문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이제 전기차 시대잖아요. 북에서도 그런 시대를 준비하고 충전기를 많이 주차장에 완비를 하고 있다.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이런 거네요. 앞으로 시대를 대비하는 거겠죠. 예. 그러면 김정은 시대와 그 이전 시대가 구분되는 일종의 건축 조류라고 해야 될까요? 혹은 조금 더 강조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뭐 굳이 그 차이를 둔다고 하면은 편의성, 실용성 이런 데 좀 더 방점을 찍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건물에 있어서의 실용성. 예. 그러니까 주민들이 건물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자라는 것인데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냐면 인민 대중을 중심에 놓고 인민의 지향과 요구, 인민의 이익에 맞게 건축을 하는데 복무해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건축에 있어서 인민 대중제일주의 건축을 실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저번에 송화거리 들여다봤을 때 왜 겉보기에 번지르르한 것만 강조하지 말고 실제 거기 사는 주민들이 편하게 뭐 봉사시설 같은 거 다 재배치시켰다 이런 얘기 나눴었잖아요. 그게 기억이 나는데 그럼 그런 측면도 그냥 하는 지시가 아니라 이런 건축 사상, 건축 철학에 따른 지시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은 나라의 면모를 종합적이고 직관적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건축물에는 반드시 사상성이 녹아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건축물에 사상성이 녹아져 가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죠? 뭐 건물마다 구호 붙이는 이런 게 일환일까? 그 표를 붙이는 것도 그 사상성을 표시하는 한 일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냥 찍은 건데 어쩐지 건물마다
뭐 자력갱생, 자주, 뭐 단결, 인민에게 복무함 이런 구호들 엄청 많이 붙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예. 그냥 붙인 게 아니라 그것도 일종의 건축 사상이자 철학이다. 그럴 줄은 몰랐네요. 그러니까 그런 표어들이 온 거리에 많이 있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이제 정치성이 넘쳐나고 이 거리 전체가 이제 교양의 마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온 나라에 이제 전진의 기상이 넘쳐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설계 단계에서부터 구호를 대단히 고심한다고 합니다. 그럼 설계자들이 그림만 잘 그린다거나 도안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한두 가지 일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구호를 붙이는 거 말고 또 어떻게 하면 건축물의 사상성이 부여되는 걸까요? 예, 뭐 예를 들자면 말이죠. 북에는 이제 아주 기념비적인 건축물들이 최근에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네, 뭐 삼지연시도 건설되고 계속 언급한 송화거리도 그렇고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냔 말이죠.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엄청 고통 겪으면서 또 이렇게 봉쇄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경제가 제재를 받으니까 또 봉쇄되어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또 자연재해가 2020년부터 매년 많이 네. 일어났어요. 네. 그래서 북에서는 이 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삼중고를 겪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힘든 시기에 건축물들이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거 보면서 아이고 먹고 살기도 힘들 텐데 무슨 건물이 저렇게 많이 지어질까 한편으로는 걱정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신기하기도 하고요. 바로 그 지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경루동도 지었고요. 또 삼지연시도 지었고 아주 이 송화거리도 완성을 한 거잖아요. 네. 이건 뭐냐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가 국가가 갖고 있는 저력과 잠재력을 아낌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예,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사상을 무척 강조하고 있으니까요. 참 우리와 달라도 많이 다른 것이지요. 시청자 여러분도 북의 건축물을 들여다볼 때 과연 어떤 사상과 당의 정책이 녹아 있을지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북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군요. 이상 북의 구석구석을 들여다보는 북녘 돋보기였습니다. 조선중앙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아 보여드리는 북이모저모 시간입니다. 요 근래 갑자기 추워져서 감기에 앓는 분들 많더라고요. 추운 날 몸보신을 위해 삼계탕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대성백화점 4층 식당 책임자 김석 요리사의 비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대성백화점 4층 식당 책임자 김석동주입니다. 오늘 함께 만들 요리는 삼계탕인데 예, 삼계탕은 예. 닭의 뱃속에 이제 찹쌀, 인삼, 밤을 넣고 푹 쪄낸 탕 음식입니다. 예, 그 두께는 아주 간단해 보이는데 그래도 뭐 고유한 맛을 살리는 그런 요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별로 차이는 없지만은 예. 요리사들마다 이거 재료 선택이라든가 이제 그 만들기 과정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요리감이 두 감 준비됐는데 예. 이 자리를 여기에 참석한 애호가 동지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든 그 자신 있는 분 나오셔서 우리 요리사 동지와 함께 만들어 보지 않겠습니까? 어서 나와 주십시오. 예. 예, 쉽지 않은 기회인데 한번 맛있게 만들어 보십시오. 요리사 동지, 달군 왜 이렇게 작은 걸 준비했습니까? 예, 진에 큰 닭을 쓰면 예. 기름질이 많아서 네. 탕의 그 고유한 맛을 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닭이라든가 용계 좋기는 예. 검정닭을 쓰는 게 좋습니다. 예, 검정닭. 예.
집에서 닭고기를 만들 때 보니까 인삼과 닭고기가 한데 어울리면서 참 별맛이 나던데. 예, 이거 닭고기와 인삼은 참 잘 어울리는 그런 식품입니다. 닭고기 뱃속에 그 네. 재료를 넣기 전에 예, 닭고기를 끓는 물에 슬쩍 데쳐야 됩니다. 예. 그래야 닭고기의 그 비린내, 아하, 예. 누린내를 없앨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뱃속에 이 재료를 넣으면서 적당한 양을 보면서 넣어야 합니다. 이젠 이걸 실로 꿰매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 실로 깨면으로 하지 말고 이 방법대로 한번 해봅시다. 예. 여기에 가루임을 살짝 줍니다. 예. 그래서 나올 수 있겠나. 너무 많이 주면 네. 안 되고 딸기 다리를 이렇게 한쪽에 끼고 그 다음 이쪽 다리도 이렇게 끼워서 봉합을 하면 됩니다. 실로 끼매지 말고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요거 실로 끼매지 않아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할만합니다. 네. 이제 닭고기를 여기 그 그릇에 넣고 훅 졸이면 됩니다. 물을 잡을 때는 적당한 물을 부어주면 됩니다. 이제 끓을 때 찐까마가 끓을 때 넣어서 2시간 동안 푹 졸이면 됩니다. 요리사 동지, 삼계탕에도 어떤 요리를 곁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애호가 동지들은 어떤 음식을 삼계탕과 곁들여냈으면 좋겠습니까? 시원한 백김치를 함께 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래, 애호가 동무 생각은 어떻습니까? 글쎄, 저도 그저 언젠가 책에서 해삼이 닭고기와 잘 어울린다는 내용을 보았을 뿐입니다. 예, 맞습니다. 해삼과 삼계탕은 아주 잘 어울리는 식품입니다. 해삼과 닭은 젊은이들뿐 아니라 늙은이들도 좋아하는 음식 같은데 여기에 인삼까지 같이 하면 보양으로 아주 좋은 음식감으로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삼계탕을 졸이는 동안 해삼회를 만들어 봅시다.
탕이 끓는 것 같습니다. 예, 삼계탕을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우는 걸 알고 계십니까? 계산탕이라고도 부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도 부르긴 하지만은 효성탕이라고도 또 불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에는 먼 옛날에 닭과 삼으로 만든 그런 탕이 있어야 한다는 의원의 말을 듣고 네. 험한 산바를 얼어내리면서 귀한 그런 삼을 구해다가 어머니에게 탕을 끓여드린 그런 자식이 있었다. 그때로부터 이 삼계탕을 효성탕이라고 부른다는 걸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예, 맞습니다. 예. 자식이 마음을 담은 효성탕. 네. 예, 그렇게 불리워졌습니다. 예. 참 의미가 깊은 그런 말입니다. 이제 삼계탕은 네. 따끈할 때 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삼계탕은 이제 국물과 같이 낼 수도 있고 예. 따로따로 예. 따로따로 낼 수도 있습니다. 예. 이제 병을 앓고 난 뒤 예. 허약한 사람들은 예.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삼계탕 국물만 예. 마셔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긴장돼서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삼계탕 맛이 어떻게 있는지. 벌써부터 이렇게 구수한 그런 냄새가 나는데 막 빨리 맛보고 싶습니다. 삼계탕은 사람들의 질병 치료와 원기 회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서 초복, 중복, 말복뿐만이 아니라 사계절 어느 때든 가정들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건강 보양 음식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맛있게 만들어 보십시오. 동물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서 사진 촬영을 앞둔 멧돼지 어린이가 얼굴이 고와지는 약을 찾아 헤매입니다. 과연 멧돼지는 그 약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약샘을 먹고 힘을 키워 나와 맞서겠다고? 약샘은커녕 내가 먼저 이놈들을 잡아먹고 말 테다. 그날은 바로 무너진 동산 약샘터를 꾸리는 날이었습니다. 멧돼지 형! 어서 네 동생이구나. 왜? 우리 형이 약샘터 끓이는데 나가면서 멧돼지 형도 빨리 나오래. 뭐? 인차 사진 찍는다는데 이름 또 뭐야? 누가 이 약샘터를 이렇게 메워놨을까? 요놈이 한 짓이 틀림없어. 그놈을 빨리 동산에서 쫓아내야 할 텐데. 참, 우리가 동산을 내 전의를 한다고 사진 찍어주겠다고 했지? 우리 이 약샘터를 잘 끓여놓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고 사진 찍자. 그래. 야, 이 큰 돌이 생구멍을 막고 있었구나. 빨리 드러내자. 다시 한번. 덜을 깨보자. 내가 좀 해보자. 좀 깨지라.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어. 센 멧돼지가 있어야 될 텐데 멧돼지는 왜 안 나올까? 야, 동생을 보냈는데. 겁수라, 내가 집에 갔다 오겠어. 자, 멧돼지야! 멧돼지야! 아니, 일하러 나오라는데 어디 가서? 아우 맛있다. 야, 벌딱이에 털털살이 텅텅 얼라야 사진이
40개 돼갔는데. 아이고. 이거 정말. 거기 뭘 봐? 자, 가만. 아가. 무슨 책 보니? 멧돼지 형은 아직도 약샘터 끓이는데 안 나갔나? 좀 보자. 싫어. 좀 보자. 내 거야. 보고 줘. 아가. 요거? 그거 재밌는데. 영차. 달라. 영차. 형. 가만히 있으라. 보고 줘요. 달라. 어서. 이거? 아니? 매미는 개미네 집에 찾아가서 말했다. 야! 넌 일은 안 나고 왜 남의 동생을 울려? 가지라. 확 가지라. 자자자자. 찔찔쩍인. 라라라라라. 어서 일어나. 야, 너 약sem터 끓이는데 안 나올래? 난 몸이 튼튼해서 약샘 안 먹어도 돼. 알겠어? 뭐라고? 이제 사진을 멋있게 찍자면 몸도 내고 얼굴들 좀 바꿔야 할 게 아니나요. 뭐? 사진? 사진을 찍자. 멋있게 찍자. 라라라라라라라. 그렇지. 쌍이빨도 반짝반짝하게 닦고 머리도 곱게 훅 빗고. 가만. 한번 갈라볼까? 요렇게. 다시. 얼굴만 닦으면 뭐 사진 찍어준대? 저건 무슨 소리야? 뭐야? 야야, 우린 너하고 사진 안 찍어야. 삐쭉. 쌍이빨도 삐쭉. 입도 삐쭉. 삐쭉? 멧돼지 형은 야. 가자. 응. 그거 정말 생긴 것처럼 밉다니까. 삐쭉이 같은 거. 뭐? 밉다고? 같이 사진도 안 찍겠다고? 내가 밉게 생겼단 말이지? 멧돼지 형은 야. 쌍이빨도 삐쭉. 입도 삐쭉. 하긴 겁술이랑 오소리는 곱게 생겼는데 난 왜 이거 쌍이빨이랑 삐쭉 나은 거 밉게 생겼을까 이거. 야 정말 속상하다. 나도 고아질 수는 없나? 염살아버지! 우살아버지! 이 안에 얼굴이 고와지는 약은 없나요? 고와지는 약? 예, 고와지는 약. 아하, 고와지고 싶단 말이지. 야, 있나요? 글쎄 내가 약솜도 끓이는데 안 나갔다고요? 동무들이 밉다면서 사진도 같이 안 찍겠대요. 네가 약샘터 꾸리는데 안 나갔단 말이지. 난 고와줘야겠는데. 고와지는 약이 있다. 그 약을 쓰면 우리 멧돼지가 순간에 고와지지. 그래요? 그래. 됐다. 할아버지, 나 저 그 약 주세요. 예. 주지. 그런데 그 약은 먹는 거나요? 바르는 거나요? 그 약은 먹는 것도 아니고 바르는 것도 아니고 흘리는 거다. 예? 흘리는 거요? 그런 약도 있나요? 있지. 빨리 좀 주세요. 예? 그래 주지. 그런데 그 약은 꼭 동산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먹어야 약효가 있단다. 좋은 일이요? 지금 노이 동무들이 저기서 무너진 약샘터를 꾸리는데 힘이 센 네가 가서 도와줘라. 할 수 있겠니? 할 수 있어요. 당장 갈래요. 야, 됐구나. 저 고와지는 약 꼭 줘야 돼요. 예? 맨손으로 가니? 꼭요. 저 그날 써줬다. 야, 나도 이제 고와진다.
있고 나만 쳐다보나요 고와지고 싶은 그 마음 내 마음 내 마음 얘들아! 아니 멧돼지야 자, 달라. 매질은 내가 해. 아니 했자.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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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했. 했. 야. 했. 요차. 깨지라. 야.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나오랄 때는 안 나오더니 글쎄 자 같이 하자 겁수라 비키라. 내가 해. 했자. 했. 했자. 했. 야 멧돼지 형 힘 세다야 자, 내려간다. 저놈들이 나타났구나. 야, 이젠 엄정산이 다시 약샘을 먹게 됐어. 정말 그래. 멧돼지야, 정말 수고했어. 야, 이거 땀 흘리는 거 좀 보라. 야, 정말. 뭐 그런다고? 아, 그러지. 고아지느냐? 염살아버지! 고아지느냐? 코아지는냐? 멧돼지야, 어디가 니 너? 나도 이제 그 약을 먹고 너희들처럼 고아진다. 할아버지! 코아진다고? 무슨 소리야? 니놈들이 또 약샘을 봤어? 오늘은 멍땅. 야, 염소우사 할아버지가 빨리 와야 고아지는 약을 먹겠는데. 야, 참, 왜 안 오실까? 내가 서운을 했는데. 여놈들! 어디 도망쳐? 겁수라, 겁수라. 새놈 잡았다. 멧돼지야, 멧돼지야, 멧돼지야. 이게 무슨 소리야? 멍땅 잡혔지. 요리? 배불리 먹게 됐구나. 짜라. 아이, 이놈아! 이놈아! 멧돼지. 애니 쌍빨 맛을 봐라! 야! 겁수라! 다치지 않았니? 멧돼지 형 쌍이빨 맛있어. 그래? 정말 잘해. 멧돼지야.
의사 할아버지. 이젠 고와지는 약을 주지요. 예? 내가 좋은 일 했는데. 그래? 예. 어디 좀 볼까? 넌 벌써 고와지는 약을 먹었구나. 예? 내가 고와지는 약을 먹었다고요? 그래, 먹었다. 안 먹었는데. 먹었다. 고와지는 약이란 뭐겠니? 그건 바로 동산과 동무들을 위해 흘리는 땀이고 바치는 마음이다. 에? 동산과 동무들을 위하는 마음? 그럼. 그래, 너희들 지금 멧돼지가 고우냐 미우냐? 고와요. 그거 보려. 모두가 늘 곱다고 하지 않니? 내가 곱다고? 야, 이거. 멧돼지야. 얘들아. 멧돼지야. 우리 멧돼지를 가운데 넣고 사진 찍자. 한 주간의 북녘 소식들을 정리해봤는데요. 저희 북녘의 하루를 통해 어쩌면 낯설었을지도 모를 북의 모습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있는 그대로의 북녘 소식 여러분께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김창현의 한마디가 이어집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평양을 가본 분들은 여기저기 서 있는 웅장한 건축물들을 보며 깜짝 놀랍니다. 하나를 만들어도 정말 좋은 곳에 자리 잡고 크고 넓게 만드니까요. 김일성 광장, 인민대 학습당, 주체탑, 개선문, 3대 헌장 기념탑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건축물이 세워져 있지요. 또한 최근 들어 짓는 모든 아파트는 그야말로 예술성이 뛰어난 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건축은 시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예술이라고 합니다. 건축만큼 강력한 언어가 없고 생생한 그림이 없다는 말인데요. 건축은 나라의 국력과 문명을 대표하는 그림이요 조각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건축물을 통해 그 사회가 지향하는 문명의 깊이를 알 수 있다고 하니까요. 북의 건축물을 접할 때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점이 있는데요. 북은 건축을 할 때 반드시 사상성과 정치성이 근본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집을 짓더라도 사상과 주제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건축 자체가 사상 교양적 기능을 가져야 한다는 말인데요. 북의 일관된 건축 철학을 인민대중 제일주의 건축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인민의 이익에 맞게 지었는지, 인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말이죠. 사상을 빼버린 건축, 그러니까 건축 미학 만능주의, 예술 지상주의라는 겁니다. 모든 사업에서 사상을 가장 중시 여기는 풍토, 우리와 달라도 많이 다르지요. 아무튼 북의 건물마다 붙어있는 구호들 역시 건축 설계 단계부터 고심한 것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인지 오늘따라 그만 어느 건물의 구호에 마음을 빼앗겨 한참 눈을 뗄 수 없더군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북녘의 하루 김창현의 한마디였습니다.